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를 이제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 이야기한다까지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기 순환의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또 기사 제시된 거 한번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순환기, 뭐 정기 저점, 뭐 정점, 순환주기, 라는 이야기들 막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이클이 바로 순환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경기 변동, 경기 순환이라는 거는요, 경제 활동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되풀이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이론에 따르면은요, 그림처럼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침체기 를 순차적으로 반복을 해요. 즉 침체기 지나면 다시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침체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낮은 거를 뭐라 그러냐? 경기 저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저점이라는 말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가장 낮게 하락한 지점. 경제 활동이 가장 위축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경기 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경기 고점은 뭐냐? 가장 경기 활동이 활발한 경기가 가장 높게 상승한 지점을 경기 저점 또는 경기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라고 흔히 얘기할까요? 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각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회복기입니다. 회복기는 앞에 그림에서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저점에 너무 이거 많이 그렸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데 이게 저점이에요. 저점에 도달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런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그쵸? 여기 안 좋았죠? 저점까지 다 바닥을 친 거니까. 그동안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도 낮아지고, 그래서 소비를 자극하고 또 금리도 낮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투자도 좀 꿈틀대는 그런 시기가 바로 회복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리와 투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와 기업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역의 관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은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금리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똑같다면 금리와 투자는 역의관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되게 대규모로 하잖아요. 자기 돈 다 들여서 투자하는 경우 별로 없죠.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기업 입장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때는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낮아질 때는 투자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투자가 이제 꿈틀대는 시기가 바로 뭐다? 회복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복기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 제목들은 이런 식이에요. 바닥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냐 아니냐, 이제 회복이 되냐 안 되냐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바닥 아니다, 앞으로 더 침체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바닥 논쟁이 일단 자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생산이 증가하겠죠. 제조업 가동률이 상승한다. 이런 기사도 좀 눈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만지작 이런 기사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이 경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은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통화량을 좀 늘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시키면은요, 그러면 이제 통화량을 늘린 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앞서서 이 늘어난 통화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를 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마 우리가 나중에 통화정책 이야기하고 기준금리 이야기할 때 또 나올 테니까요. 여기서는 이런 게 좀 눈에 띈다.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확장기입니다. 확장기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 활동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워낙 그 전에 낮은 상태여서 아직도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용 창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여기서 신용 창조의 의미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물가, 일반적인 재화 서비스의
가격들의 평균이 물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 물가도 조금씩 이제 상승합니다. 그래서 확장기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 제목들은 뭐 이렇습니다. 뭐가 몇 년 만에 늘어났다. 최고이다. 연속 상승한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 투자도 몇 년 만에 최대이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이것도 이제 경기 가열을 미리 진정하려고 반발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확장기에 이런 제목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확장만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제 후퇴기인데요. 후퇴기는 뭐냐면 아까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 아까 여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저점에서 여기까지가 뭐였다고 그랬죠? 회복기였다 그랬죠. 그래서 회복기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유가 막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확장기라고 했습니다. 후퇴기는 요 시기예요. 요 시기. 경기가 이제 상승하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시기가 요 시기를 밑금친 부분을 확장기, 후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회복기라고 맞게 얘기했죠. 혼자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가끔 집중이 조금 집중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회복기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 후퇴기에는요, 금리가 이제 회복기부터 조금씩 금리도 조금씩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후퇴기에 이르면요, 금리도 이제 정점을 찍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 수준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면 금리 수준이 아주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금리가 조금 낮았던 상태에서 대출 받았던 가게나 기업들도 기존 대출을 좀 상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시중 통화량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과잉 생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고금리 수준이 됐어요. 그럼 이제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기피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니까 금리가. 그래서 기업 투자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제 경제 상태가 좀 침체의 길로 이제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감소되고 고용이 감소되고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되고 그래서 소비가 감소되고 하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워줬던 그 동그라미 활동들 있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기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 제목들은 뭐 이렇다. 그래서 후퇴기는 천장 논쟁이 또 많이 눈에 띄어요. 천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후퇴기냐 아니냐 이걸 또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의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천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이제 후퇴기에 들었으니까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천장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장 논쟁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침체기인데요. 침체기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저점에 이르는 시기.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침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이제 후퇴기에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침체기에는 이 악순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극히 위축된 상태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래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도 이제 그 통화량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 수단을 가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은 소비를 이제 좀 줄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기업들은 미래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좀 기피를 합니다.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 전망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체기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된다? 투자가 되게 줄어든다. 라는 그런 특징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의 파산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익성 낮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파산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실업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이 많아지면 가계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소비도 줄어들 테고 이제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감소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성장. 성장의 반대라고 플러스는 성장한 거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역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이제 각종 대책을 내세우는데요. 우리가 그 대책이 뭐가 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이 얘기만 할게요. 정부 대책이 만약에 좀 잘못됐을 경우, 좀 적절하지 못한 대책을 내세울 경우, 시행할 경우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침체기에는 뭐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를 막 상승해버리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얘기할 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침체기에서는 이제 금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하락해요. 계속 하락을 해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금리도 이제 저점에서는 금리가 최대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금리도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찍으면 이제 다시 회복기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용어로 순환주기, 순환진폭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진폭이라는 것, 순환주기라는 거는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좀 경기 저점에서 경기가 점점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상승해서 정점 찍죠. 그 다음에 다 조금씩 다시 후퇴하면서 이제 침체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다음 저점까지 도달을 할 거예요. 즉 저점부터 순환주기라는 건 뭐냐? 저점부터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순환주기를 꼭 저점부터 다음 저점까지로만 측정해야 되나요? 아니죠. 정점부터 다음 정점까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저점부터 다음 저점까지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순환 진폭은 뭐냐? 순환 진폭은요, 경기 진폭이랑 같은 말이에요. 경기 진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높낮이, 즉 경기 저점부터 정점까지의 높이가 바로 순환 진폭 또는 경기 진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과 저점 간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크면 순환 진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침체로 인한 충격도 크고요. 회복도 크겠죠. 순환 진폭이 작을수록 침체도 별로 크지 않고 회복도 그렇게 크지 않는 유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기 순환 국면을 4국면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크게 나누면은요.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 국면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저점부터 정점까지의 기간이 되겠죠. 즉 상승하는 기간이 확장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축 국면은 정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국면이냐 하락하는 국면이냐에 따라서 실물결제 활동이 활발하다, 저조하다. 금리 면에서는 금리가 점점 상승한다, 금리가 점점 하락한다. 그리고 확장 국면에서는 금리가 점점 상승하고는 있지만 실물 경제 활동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활발해지기 때문에 신용 창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축 국면은 반대로 그런 대출이 수축되는 신용 수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용이 수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용 수축이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경기 순환의 특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 변동, 경기 순환이라는 거는 불규칙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 제시된 기사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제가 얼마나 이제 순환 주기가 불규칙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순환 주기는 참 불규칙해요. 그래서 지금 11번째 사이클이 끝났다. 정점부터, 어디예요? 여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번째 순환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사이클은 그것보다 더 짧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순환기는 순환주기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순환주기가 불규칙해요. 11번째 사이클이 한 7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번째가 7년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즉, 경기가 40개월마다 또는 10년마다, 20년마다, 50년마다 순환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기는 한데요. 정설은 없습니다. 즉, 언제 좋아지고 나빠질지 정확히 몰라요. 즉, 순환주기도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정점이 언제인지, 저점이 언제인지, 그것도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점인지 정점인지 판단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경기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그렇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언제 이 국면이 끝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시된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사후에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통계청에서 다른 나라라면은 관련 국가기관에서 우리나라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다, 몇 번째 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 국민 경제가 받는 영향이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적절히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와 금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 시간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각 단계에서 얘기했지만 금리 움직임은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확정 국면, 수축 국면은 경기 확장기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신용 팽창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수축 국면에서는 금리가 하락하고 신용 수축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금리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사람이 지급하는 대가, 이거를 이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자를 원금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게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1,000만 원 빌려주고 1년 후에 1,020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줬다가 T0 시점에 1년 후에는 1,22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면요, 이 계약에 내포된 금리 계산할 수 있겠죠. 1,02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비율로 표시했으니까, 100분율로 표시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2%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2%가 바로 갑돌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를 이제 비율로 표시한 거죠. 이자율이 되는 거죠. 갑순이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라면은 1년 동안 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자율이나 수익률은 사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과 수익률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는 뭐다라는 거냐면 자금 시장에서의 가격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금에 대한 가격이 뭐다? 금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에 주력한다면 금리의 움직임은 결국 수요 공급에 따라 바뀔 것이다, 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금리는 경기와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금리는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왜 올라갈까요? 수요 공급 법칙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그래서 금리는 상승해요. 그래서 그림은 되게 복잡한데요. 뭐 이런 거죠. 경기가 만약에 좋다면 기업은 이익을 늘리려고 생산을 늘리겠죠. 투자도 늘리겠죠. 그러면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가 좋다면 기업이 생산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용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고용이 더 많아지면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날 테고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래, 경기가 좋으니까 낙관적으로 미래를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동안 못 샀던 뭐 비싼 것들, 뭐 이거를 내구재라고 얘기하는데 뭐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하죠. 그러면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소비를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저축은 또 감소되겠죠. 근데 민간의 저축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할 때의 재원이잖아요. 은행이 하는 일이 예금을 받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죠. 대출 수요 늘어나면은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가격 상승하죠. 어찌됐든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결국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은행은 대출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 재원이 부족해진다면 대출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전보다 예금을 좀 덜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금 금리를 올리겠죠. 그렇죠? 꼬시려고. 그럼 예금 금리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도 결국 올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또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경기가 좋아지면은요, 투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소비도 많아져요. 그리고 대출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자금 수요가 많아지겠죠? 자금 수요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 상승하는 것처럼 금리도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경기는 어떤 영향을 받냐? 금리가 만약에 계속 상승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은 대출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투자도 좀 줄이고 소비도 좀 줄이게 되겠죠. 즉 생산이나 고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경기와 금리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경기가 나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투자나 소비도 실물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대출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자금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는 거잖아요. 자금에 대한 수요 줄면 금리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리가 계속 하락하라고 합시다. 그럼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기업이나 가게는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한번 좀 이제 그럼 좀
빌려서 좀 생산해볼까? 아니면은 뭐 투자해볼까? 뭐 소비해볼까?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생산 판매는 늘어나고 또 그래서 뭐 주식 투자도 많아지고 부동산 투자도 많아지면은 위험자산 가격도 커지고 그다음에 일반 재화의 가격, 물가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 부동산 가격이 커지면 또 이걸 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자금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또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금리는 경기와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해관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왜 금리가 상승하냐면요. 결국에는 소비, 생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금 수요가 커져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 생산, 투자가 위축이 되어 자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금리는 하락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직접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 요인은 아니에요. 금리를 직접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건 뭐다?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변했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영향을 받진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금리가 다는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려면 보통 시중의 통화량, 우리가 통화량 얘기는 그냥 얘기 안 했지만 다음에 할 거예요. 통화량, 뭐 이렇게 화폐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야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뭐 금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날 경우, 뭐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 규모가 커질 때, 뭐 대출이 활발할 때, 이럴 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정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금리와 경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쁜데도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호황일 때 대출을 받아서 막 시설을 기업이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빚자 투자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겠죠. 뭐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꼭 필요한 운영비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운전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운전자금이 부족할 경우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경기 간 관계는 밀접한 관계이긴 하지만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순환의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침체기라는 용어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회복기, 확장기처럼 경기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그 국면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을 또 특징을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와 금리 간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이나 뭐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경기가 금리 변동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리해 보신다면은요, 뭐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 뭐 그다음에 이런 용어들, 뭐 그다음에 순환 주기, 그다음에 순환 진폭 용어 나왔죠. 그것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퀴즈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 볼까요? 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 주제는 경기 안정화 정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